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TV, 투미 TV 트릴로지의 3부작. 네, 거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옛날에 누구죠? 반지 전쟁.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거의 그 3부작 느낌으로 길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볼 내용은, 자, 조정기 이후에 상승장을 준비하라. 지금 조정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뜨거운데? 뜨겁다고요? 뜨거운 적도 뜨겁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은 아직 좀 왜 떨어진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왜 안 떨어졌어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몇 주째 하락이라고 했다던데 왜 가격이 그대로지? 하면서 그냥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얘기할 내용, 조정기 이후 상승장을 준비하라. 투미 부동산, 투미TV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거 좀 웃겨.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자,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부동산님이랑 첫 번째에서는 뭔 얘기했냐?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결국 핵심을 가르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슈.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 서울, 가능하면 서울, 투기 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 25년 이내 이렇게 세 개 얘기고요. 마지막 시간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좋아. 서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안 무너질 것도 알겠고, 서울 좋은 거 알겠고, 그리고 너 얘기했었던 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25년 차인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아파트 투자한다고 치자. 그런데 언제 사냐? 이런 얘기를 쭉 했을 때 많이 들리는 것 중 하나가, 굳이 지금 사야 될까? 그래, 이 현 정권 내에서는 그렇게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될 것 같긴 해도 좀 연말에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도 부동산님이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좀 조정기 이후라고 했더니 조정기예요? 뜨거운데?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정기는 이미 오지 않았나? 이미 지난 거 아니냐?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인기 지역들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그 판단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조정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좀 온도차가 있긴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빨리 최대한 끝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태클 안 걷게. 쫙쫙쫙쫙 진도 빼세요. 자, 2019년도 하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락론자들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14% 평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들 올라갔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재산세에 대한 압박들이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 이제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그다음에 7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재산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7월이니까 재산세 통보 날라오겠죠? 근데 이때 재산세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집을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손님들 중에서 저희 상담하다 보면 하반기에 집값 떨어진다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깔끔합니다. 사실 재산세 그렇게 많이 안 내요. 뭐냐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TV 보면 이제 재산세 공동주택 가격 많게는 평균이 14%니까 많게는 30%도 넘게 올라간 데들도 있고, 재산세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도 이렇게 나온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 얼마나 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려면 중위 가격을 한번 보면 되는데, 서울 이제 같은 경우는 8억 3,700만 원 정도. 근데 서울 평균이에요. 중위 가격으로 보게 되면 강남의 이제 고가 주택들 다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근데 강북의 중위 가격 보면 6억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3억 5천이 좀 안 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가격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세금으로 얼마 나올까 보는 거죠. 우리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5억이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는 한 시세에서 한 60, 70% 정도로 해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3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재산세 6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7억짜리 집 가지고 있어 세금 110만 원. 우리가 꿈의 10억 클럽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10억짜리 집 가지고 있어도 세금 200만 원도 안 냅니다. 그러면 내가 200만 원짜리 집을 뭐 재산세라고 했을 때 이게 뭐 10%든 15% 올라가 봤자 몇십만 원밖에 더 안 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세금 부담이 뭐 갑자기 몇십만 원이 드는 이거 가지고 집을 팔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와, 다주택자라든지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진짜 내가 주택수가 많고 아니면 뭐 강남에 진짜 몇십억 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재산세가 몇백만 원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몇천만 원 나올 수도 있겠죠. 몇천까지는 안 나오고 뭐 진짜 한 천만 원 정도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재산세가.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집을 팔겠냐라는 거죠. 못 팔거든요. 이유는 바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1주택자라고 전제를 하는 순간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 했어요. 해봤자 뭐 몇십만 원 더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집을 팔고 그럼 월세로 가요? 전세로 가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붙게 돼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할 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가 되는데 지금 이번 2018년도 상승장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뭐 5억 초과되는 집들, 뭐 양도 차익 5억 그냥 번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 양도 차익 5억이다 초과가 됐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42%인데 그러면 중과까지 받는다라고 52%. 이론적으로는 6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때문에 우리가 뭐 재산세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세가 몇 천만 원, 몇 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팔 수가 없게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임대사업자 쪽으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막 등록하는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0만 명이 넘게 임대사업자 등록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단기 같은 경우는 4년. 근데 단기 혜택도 파리 대책 때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후 2018년도에 등록한 사람들은 다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낸 건데 준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년이죠. 거기다가 사실 양도세 혜택 제대로 보려면 10년 동안 유지를 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못 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양도 이거 깨고서 팔 수도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발표했잖아요. 이미 3천만 원으로는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또 5천만 원을 올리겠죠? 아니 뭔 놈의 과태료가 5천만 원씩이나 징벌적 과세죠. 이렇게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막 끼지 못하게들 막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오히려 물량이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잠길 것이다. 당분간 그렇게 된다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 또 하나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내고 또 하나를 뭘 할까요? 증여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내가 뭐 집가 좀 뭐 정치돼서 내가 원하는 가격도 못 받으면 굳이 뭐하러 싸게 팔아? 하면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딱 던지는 거죠. 너가 가져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증여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증여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중에 매물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집을 팔 시기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지나고 보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물을 급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이고요. 우리가 소유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그래프는 명확해요. 뭐냐면 지금 현태는 지금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거죠. 수요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 왼쪽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예. 네, 여기 보면 수요가 좌측 이동을 한 경우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매도자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매도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수요자들이 구이성 부동산 대책, 파리 부동산 대책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을 10억에 이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8억 되면 모를까 9억도 비싼 것 같아 안 살려고 해 하면 이제 물론 매도자들도 10억에 팔려는 사람들은 8억에 사겠대요. 안 팔려요. 그렇게 뭐 내가 뭐하러 8억에 팔아 하지만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뭐 세금 때문에든 아니면 지금 뭐 경기 상황상 집을 빨리 처분해서 뭐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팔리는 급매물로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물건들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은 똑같이 나눠지지만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면 매도자들이 흔들려야 되는데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은 똑같이 하락하게 되더라도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것처럼 즉 매도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급 증가라고 해서 뭐 내놓은 대책이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전국에 있는 주택 수가 170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뭐 신규 공급량이 뭐 30만 세대다, 40만 세대다, 뭐 설령 50만을 생각해도 뭐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뭐 3%에서 해봤자 5%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재고 시장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신규로 짓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즉 매도자들이 팔아야겠다라는 그 심리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약했다. 이 9.13 대책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반기를 기다리다 보면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를 좀 뭐 진짜 9월달 지켜보고 나니까 기다렸는데 급매물이 안 나와. 오히려 뭐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계속 기다리 지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뛴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중 하나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 얘기가 많이 나와요. 9.13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부동산 못 산다.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하려고 해도 못 살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8.2 부동산 대책이랑 9.13 부동산 대책이랑 부동산님이 한번 보셨을 때 어떤 규제가 더 강력했나요? 8위가 셌죠. 근데 9.13은 이제 8위에서 잡았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8.2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방벽을 하나 물 막으려고 딱 큰 방벽을 이렇게 딱 쳤다라고 하면 있어 보니까 물이 여기도 새고 여기도 새고 9.13은 이제 그거를 좀 막은 정도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로 8.2 부동산 대책이 세요? 9.13 부동산 대책이 세요? 라고 손님한테 물어보면 9.13이 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8위가 있는 상태에서 9.13이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근데 왜 9.13이 세냐라고 물어보면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서 그리고 뭐 9.13 8.2 대책이 터졌을 때는 그러니까 떨어졌다기보다는 약간 좀 한동안 좀 혼란스러우면서 좀 정체돼 있다가 오히려 말했잖아 방금 전에 통계에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친 듯이 뛰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8.2 대책이 나와도 집을 못 잡았다 보니까 근데 9.13 대책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근 막 몇 년 만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꺾였거든요. 2019년도 1월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한 게 이제 9.13 대책 이후로 나오더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9.13 부동산 대책이 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8.2 부동산 대책 발표됐었을 때 저 그 페이지 전문 다 읽어보는데 한참 걸렸어요. 읽고서도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다시 읽었었거든요. 엄청나게 규제가 촘촘하고 엄청나게 광역적으로 많게 나왔었고 앞서 얘기했었던 거와 같이 8.2 부동산 대책 자체가 그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규제들을 한 건에 빵 터트리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다 모아놓은 규제예요. 그때 빠졌었던 게 종부세 정도.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얘기했을 때 9.13이 더 약하다라고 하면 왜 대출 규제 억제 정책 얘기 나오는 건 뭐냐? 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대출을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는 8.2 대책이나 9.13 대책이나 대출 받아 투자하기는 어려웠다라가 정답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LTV DTI 기준을 40%로 막 묶어버렸어요. 방금 전에 앞서서 얘기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별 차이 없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당시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대출 한 건, 투기과열지구는 뭐 한 건 이상이면 주담대 30% 이렇게 막아놨는데 사실 이때도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 못했어요. 누가 대출 40%하고 현금 60% 들어가가지고 집을 사요? 갭 투자로 갔죠. 그런데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막힌 데는 범위가 확장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의 60%로 이제 대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LTV가는 뭐니 할 거 없이 조정 대상 지역 자체도
주택이 이제는 뭐 대출 한 건이다 뭐다가 아니라 대출이 하나도 없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원청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뭐 집을 판다라는 확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뭐 1주택자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대출이 아예 꽁꽁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입장에서만 볼게요. 그러면 서울은 원래 대출 받아서 투자를 못했어. 근데 원래 못하던 거를 원청적으로 더 못하게 막아놨대. 뭐 어떤 꼼수도 이제 안 돼. 뭐 임대사업자니 뭐니 아무것도 안 돼. 뭐 어차피 투자로서 대출 받아서 투자 못했는데 더 못하겠어. 안 되는 게 안 되겠다 됐어. 뭐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밌는 거는 비규제 지역 보시면 돼요. 진짜 대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왜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했느냐? 이땐 대출이 돼가지고 그럼 막 사람들이 집을 샀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럼 반대로 지금 파리 대책이든 9.13 대책이든 간에 지방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핵심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게 아니다. 결국 심리라든지 내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대출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 지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택 가격 전망 CSI 이거는 뭐냐면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 대부분이 주택에 대한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길 가다가 딱 붙잡고서 지금 부동산 가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좀 너무 비싸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많고 긍정적인 응답자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응답이 더 많으면 100보다 이상, 부정응답이 더 많으면 10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번 이제 이런 심리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고서 이게 막 100보다 높게 막 올라가다가 파리 대책 나오면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9.13 대책 나오고서 뚝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 미만은 팍 떨어졌는데 보시면 19년도 3월달 이후로 계속 100을 향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이 추세가 지금 이렇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님 얘기했었을 때 처음에 뭐예요? 이미 한 차례 바닥은 이미 뭐 뜨겁게 올라간 데들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때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 이미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보다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0보다 미만이겠죠. 근데 이게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강남 재건축 그리고 막 재개발 지역들, 이렇게가 벌써부터 이미 3월달부터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뭐 3월달 때 가격되고 막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남 일반 아파트들도 지금 찾아보면 신고가 갱신한 데들 찾아보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서 그렇지 벌써부터 가격 강남은 이미 한 바퀴가 돌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이 심리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 추세선이 지금 1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100을 돌파한다라는 순간 대부분 전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지금은 특수 시장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뭐 강남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아니면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아직은 뭐 강북 같은 경우 마용성이라 해도 뭐 여기 신축 아파트 가격들 특별하게 막 거래가 활발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 강남 쪽에 먼저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이렇게 퍼질 때가 슬슬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용성 신축들 싹 거래됐대는데 한 3주 네. 전에 싹 돌았대는데. 돌았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도 응. 소유자들이 가격대 진짜 작은 것들은 많이 거래됐거든요. 음. 근데 아직도 9.13 대책 이전 가격보다 넘기진 못했어요. 그때 호가 막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아직 정고점 돌파는 그쵸? 못했죠. 정고점 돌파 네, 못하고 싼 물건들 다 싼 물건들은 팔렸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있어요. 네. 매수가 다음 거는 근데 이제 지금 정고점 갱신하는 거 가격은 아직 안 받아주면서 이번 주 살짝 꺾였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까지 핫하다가 이번 주 살짝. 자, 거래량에 보면 네. 나와요.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 나와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9.13 대책이 터지고서 2018년도 11월, 12월 뭐 가격이 갑자기 거래량이 그전에 10,000건 되던 게 확 꺾였죠. 3,000건, 갑자기 2,000건 되다가
1월, 2월, 3월 다 천천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가장 바닥 거래량을 찍었던 게 2월 달이었고 3월 달 조금 늘었다가 4월 달 2,000건 됐다가 5월 달 3,000건 됐다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말했던 것처럼 지금 강남 아니면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경기 동해안하면서 뭐 지금 뭐 재개발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막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었을 때가 바로 19년도 초반만 해도 1월, 2월 이때만 해도 소액으로만 돌아갔었어요. 재개발 투자가 막 한 2억 미만 투자처만 막 거래가 우리 되다가 주목해야 될 재개발 구역들 얘기하고 할 때 짚었었죠. 그쵸. 네. 그 걔네들만 거래가 되다가 근데 그때 찍을 때만 해도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막 이제 청량리라든지 노량진, 흑성 막 이런 데들도 막 가격대가 막 투자 금액 막 8억 이렇게 되는 데들도 막 이제 거래 문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찍고 난 다음에도 거래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성수든 한남이든 얘네들도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막 문의가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어디가 잘 돼요 할 거 없이 재개발 지역들 자체가 막 다들 막 투자하려고 막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물건 알아보시면 지금 다들 9.13 대책 이전에 한 뭐 지역에 따라서 막 1억도 빠진 데 있고 5천만 원 빠진 데도 있는데 찍고서 다들 막 뛰고 있어요. 아직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9.13 대책 그전 전고점까지는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급매물이랄 게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오히려 물건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투자 시장에 대한 한정적인 물건들만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 심리 지표가 바뀐다. 부동산 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 전반으로 퍼진다는 거죠. 아파트가 뛰기 시작하면 이제 부동산 자체 뭐 재개발, 재건축 더 말할 게 없겠죠. 왜냐면 기준되는 신축 그렇죠. 아파트 아파트가 가격대가 선행 올라가면 지표고 재개발이 후행 지표죠. 재개발도 그럼 네. 더 올라가게 될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에 준해서 재개발 가격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가 이 가격이 올랐어? 그럼 재개발 더 주고 사도 먹을 게 있네. 보통 이게 판단하니까요. 투자에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부동산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2달 전부터 막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뭔 소리야 아직 19년도 하반기 더 떨어질 거야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투자 시장들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으로서도 보여주고 있다 얘기했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대출이 안 돼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금 갭 투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출 뭐 40% 해준다고 해서 지금 못 사요. 이거가 실수요자들이 막히는 정책이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강남 뭐 이런데 뭐 재건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강남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세가율 뭐 40% 50%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강북 같은 경우는 아직도 60-70% 전세가율 되거든요. 그러면 설령 대출 70% 해준다 해도 그냥 전세로 놓는 게 이제 안 나가는 게 훨씬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갭 투자로 갔었어요. 근데 이게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가격 거래가 안 됐었던 거는 심리적으로 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멈췄었던 거지 대출 때문에 못 산 거 아니다. 그럼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방은 대출 다 되는데 왜 안 올라갔냐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가 일단 너무 낮아요. 지금 금리 다시 뭐 올린다 하다가 오히려 코픽스 막 뭐 대출 여신금리 계속 오히려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3점 중반까지 가다가 지금 담보대출 금리 몇 %인지 아세요? 2.68? 오,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그래서 지금 뭐 담보대출 할 때 2.8%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올리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이 안 되고 손해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사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리 투자 뭐 결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는 물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애초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난 없는데. 그냥 상담 안 하는 거야. 주변에서 보면 나 진짜 뭐 몇 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까요? 하면서 뭐 10억
뭐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결국 선택지를 못 찾았을 뿐이지 그냥 결국 이게 확신만 있다면 결국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매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처가 없던 거예요.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게 은퇴자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더 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은퇴를 했어요. 퇴직금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서 주식에다가 막 그렇게 변동성 막 큰데 주식에다 몰빵할 자신이 없단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단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우리가 창업을 하자니 창업 요즘 뭐 자영업자들 다 위기라는데 창업 어렵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 핵심은 부동산이라는 거거든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실물 자산 할 때 이게 뭐 금괴, 뭐 금이라든지 뭐 원자재 얘기할 때 금도 한두 푼이어야지 막 뭐 10억, 막 몇 억 단위를 금괴로 갖다 쌓아서 집에다가 쌓아놓을 거예요. 이것도 기회비용이에요. 뭐 방 하나를 얘는 금괴빵 이렇게 해놓고서 뭐 도둑에 대한 리스크는 안 생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실무자산 들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선호 현상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데가 서울은 올라가는 데면 서울로 막 전국적인 서울로 핀포인트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냐라는 게 좀 웃기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준금리 얘기했었죠. 지금 기준금리 오히려 요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오히려 더 낮추니 뭐니 이런 얘기가 경제가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부동산 잡자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 개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부동자금 같은 경우는 뭐냐? 단기간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해요. 사실상 이 단기 부동자금이 많다라는 얘기는 투자처를 장기 투자처를 결정 못한 금액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1000을 돌파한다 이게 단위가 조거든요. 1000조를 돌파하다가 지금 막 2019년 4월 이제 마지막적으로 이제 한번 한국은행에서 통계 보니까 2019년 4월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봤더니 1129조예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시중에 풀려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막 어디 갈지 막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확신이 생기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는 거가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현 정권이 결국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CSI 지표 앞서서 보여줬었잖아요. 다시 막 쭉 10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향후 경기 전망 CSI예요. 한국은행에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했을 때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100을 돌파해서 110 넘게 이렇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경기에 대한 기대가 좀 차츰 꺾이더니 2018년도 중반 들어서는 막 경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근데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부동산도 안 좋아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예. 자, 이제 경기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어떻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표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이제 1분기 성장률 나왔잖아요. 마이너스로 이 성장률이 나왔는데 뭐 보면서 지금 현 정권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벌써 이제 중반기에 돌입을 했는데 결국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뭐 정책 뭐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가 언제까지 전 정권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결과가 보여줄 때가 됐는데 계속 이 상태로 되다 보면 결국적으로 계속 경기가 막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데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데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할 거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펼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슈퍼 예산 얘기 많이 나왔죠. 처음에 원안은 이제 국회에다가 딱 집어넣었던 거는 470조예요. 단위가 470조인데 이게 삭감됐죠. 삭감돼가지고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깎였어도
그래도 거의 470조에 가까운 수치로 됐지만 작년보다는 이게 거의 10% 가까이 오히려 더 늘어난 슈퍼 예산이거든요. 근데 깎인 것도 어디가 깎였냐 보면 보건복지, 노동, 뭐 일반 행정, 교육, 뭐 외교 통일 분야 이거가 깎였지 오히려 다른 부분 세부적으로 보면 SOC 산업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기반 시설 관련된 환경도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원안보다도 더 올랐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 원래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방향성은 토목공사를 지향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토목공사 안 좋다 하는데 사실 토목공사 하는 게 정부가 예산을 썼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확 그 효과를 고용이 많이 받기 늘죠. 좋은 게 바로 토목이에요. 똑같은 건설이 항상 제일 그 개수가 높죠. 승수 효과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승수 효과가 제일 높은 게 바로 토목이에요. 음. 왜냐면 개개인들한테 돈을 1조를 확 뿌려놨어요. 그럼 뭐 소비가 끝이겠죠. 뭐 그런 소비하는 고용이 뭐 그거는 이미 토목으로 하게 되면 건설에 대해서 뭐 고용을 하고 그렇게 돼서 기업도 이윤이 남고 하면서 그거는 이미 더 승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토목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토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GTX 될 거다 얘기하는 게 뭐 상기 신도시니 뭐니 이런 것들 하려고 해도 이거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SOC 산업을 지향을 했었어도 결국 이쪽으로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고 이렇게 슈퍼 예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비관적으로 계속 한국은에서 경제 뭐 성장 전망하는 게 계속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뭐 추경을 더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를 부양하기 위해서든 뭐 어떻게든 간에 돈을 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상기 신도시 얘기했었던 게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상기 신도시 얘기했으니까 여기 디테일은 얘기 안 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 상기 신도시가 지어져서 뭐 입주하기 시작하는 게 5년 뒤냐 10년 뒤냐를 떠나서 토지 보상이 먼저 돼요. 결국은 토지 보상이 먼저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없어서 오히려 대체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막 호황이에요. 그러면 주식도 하나의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뭔가 진짜 장사가 잘 되면 자영업을 해도 되고 그런데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돈은 내가 노후 자금 뭐 한 몇 억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돈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은행에 넣어놓자니 이제 핵심을 무시한 채로 규제만 하기 때문에 결국 몰릴 대로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뭐 말했던 건 돈은 많고. 나한테는 설득력 있는 답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이제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럼 뭐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 갈 데가 없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중심 핵심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나한테는 설득력 있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돈이 안 가고 그 부동자금 아까 1130조 이런 돈이 싹 사라질걸요. 부동자금이 사라지면서 그냥 현금 들고 있자. 예금 안전자산 진짜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가거나 또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IMF도 받고 금융위기도 받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에 시장 죽을 때 뭐 어떤 형태로 대처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승장도 받고 말 그대로 나라 망하는 그런 장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대비를 잘할 거예요. 진짜 선수들이지. 그래서 좀 이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되게 좀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금리는 왜 떨어뜨렸냐면 금융위기 때 떨어뜨린 거예요.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자꾸 부양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되게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끝도 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답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 틀릴 잘 모르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제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다 정도. 뭐 그냥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사실
맞죠? 진짜 뭐 경기가 작살이 나요. 진짜 네. 제2의 금융위기 이런 게 와요. 그럼 부동산이고 뭐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그러면 뭘 투자하냐라고 하면 뭐 주식도 당연히 주식이 더 먼저 휴지 조각이 되겠죠. 주식 투자 못하고 그럼 금 투자를 해야 되나? 우리 대체 투자처로 봤을 때 오히려 막 달러라든지 오히려 달러도 사실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달러는 사실 또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위험하게 또 보는 것도 있는 게 자꾸 트럼프가 돈을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버리면 또 달러 가치는 또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화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게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제 이 소장님은 호모 투자쿠스야. 투자를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투자를 위해. 투자 안 하고 살아도 되지 뭘. 그렇죠. 아니면 뭐 사실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데 예. 근데 현금으로 들고 있어서 잃어버리는 기회비용들이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나오고 제가 이런 있거든요. 포지션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미 예. 뭐 투자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저는 지금 힘들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결국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너무 극단적인 수치잖아요. 뭐 진짜 또 하나의 IMF든 금융위기든 뭐 그런 이렇게까지 위기가 올 거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지 떨어지는 저도 건데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 자체가 유쾌하지가 않다. 오히려 이자는 줄어서 좋은데 대출 이자 원금 상환은 힘들어요. 저는 대출 원금 상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근데 벌이는 빤한데 이 대출로서 생활비 나가는 게 되게 크니까 힘들긴 한데 금리가 떨어져 좋긴 한데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라는 게 계속 불안 요소고 유쾌하지 않다. 뭐 저는 그 정도입니다. 뭐 폭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포지션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면 사실 뭐 다른 것들도 뭐 투자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뭐 그거와 별개로도 지금 현재 투자에 돈이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었고요. 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뭐 아예 그런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 이거 뭔가 하려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기를 안 좋게 보면 볼수록 주식 못하지 뭐 못하지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안전자산이지 않냐 상대적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가서 가는 거고 또 제가 쭉 그래서 얘기했어요. 막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이번에 총 3부작까지 얘기하면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다루지 않은 이슈들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뭐 좀 이것 때문에 안 좋다 저것 때문에 안 좋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가장 처음에 그래서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호재가 전부가 아니고 그게 호재가 있다라고 뭐 평택 얘기 대표적으로 했잖아요. 2018년도 가장 많이 경기권에서 하락한 데가 평택이었는데 평택의 선동 반도체 공장이 뭐니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더 컸기 때문에 하락한 거였고 그리고 내가 악재라고 생각한 것들 사실 2018년도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어도 올라간 거는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호재가 있었던 것이고 다주택자 규제를 해도 결국 핵심 지역 양극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쭉 첫 번째 영상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 얘기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투자처 현 정권의 규제 사항에 따른 투자처가 어떤 식으로 몰릴 것이냐 경기를 안 좋게 보면 볼수록 수익형 부동산 그래서 뭐 또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던 것이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 25년차 넘어간 거 하지 마라 서울 중심 지역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결국 하반기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현재의 분위기들 그리고 현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우리가 그럼 이거 가지고 대체 투자처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쭉 했었어요. 맨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끝났습니다. 자, 규제가 나와도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 2017년도 파리 대책 2017년도 파리 대책 맞죠?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에 또 뭐 8, 9월에 또 나올 수 있지. 8, 9월에 새로운 뜨거우면. 대책 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 여기서 더 강하게 나오겠죠. 뭐 이거를 더 잡기 위해서 뭐 거주 요건을 더 강화시키든 아니면 뭐 다주택자에 대했을 때 뭐 세부담을 더 강화시키든 그 뭐가 됐던 간에 결국 규제로 가야겠지. 뭐 그 오히려 뭐 제가 주택 수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 수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규제를 오히려 없애버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갈 거란 거예요. 방향 자체는 지금 하고 있던 걸 더 조이면 더 촘촘하게 그쵸. 조였지 완화하는 형태로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가진 않을 거란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 그래도 재건축 언젠간 시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저거 얼마나 노후화됐는데 10년 더 지나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갑자기 보니까 강남에 재건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탁 풀어주겠냐는 거죠. 그렇게 안 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고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도 현 진보 정권이 그대로 가게 되면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더 높은데 오히려 규제의 방향성을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핵심은 그거란 거죠. 다주택자 억제 정책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죠? 똘똘한 현상이 더 그쵸. 강해진다. 지방에 대한 거를 더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관통하는 이슈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나오게 됐을 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돼요. 우리 정부 부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죠? 기재부요? 금융이. 기재부. 예. 기재부에 가장 엘리트들이 몰려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경기의 흐름을 가장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고위직의 절반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 제가 뭐 고위 공직자예요. 뭐 사실 이게 공무원들은 사실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전 정권부터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고 갑자기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임명되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이런 실장들 이제 정책을 추진하게 내리는 대통령이 이하가 바뀌는 거지 공무원 집단은 사실 그대로 있었던 집단들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 이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다가 갑자기 대통령님이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래라고 지시를 내려오니까 뭐 어떻게 해요? 까라면 까야지. 내가 그렇다고 사직서 낼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정책에 내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책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펼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강남에 집 있다고 비판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소스를 먼저 받는다는 거죠. 강남에 대한 규제, 진짜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강남에 집이 있으면 죄인처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구일선 부동산 대책같이 범위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 넓혀버리면 규제가 막 난타전으로 갔다가 분산이 돼버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남에 대한 규제는 약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강남만 엄청나게 규제를 확 조여버리면 강남에 무서워서라도 집을 못 사요. 강남에 있으면 무조건 100% 세무조사를 전수조사를 시켜버리겠다. 뭐 세금 한 푼이라도 너네 증여했냐 안 했나 다 따져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세금 뭐 탈세했나 안 했나 양도세 다 냈나 안 했나 막 다 뒤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서워서라도 강남 못 사고 뭐 너네 강남에 집 없죠. 집 없어요. 열등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강남 좋아합니다. 강남에 가고 싶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강남 집값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 핀포인트 규제를 해야지 이게 잡히지. 이렇게 너무 광역적으로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짧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쭉 이제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5만 가지 이슈들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를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르겠냐는 거죠. 결국 이런 규제, 다주택자 억제 정책 이런 거 해봤자 똘똘한 채 쪽 아니면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상기 신도시 마지막 발표하면서 그때 기자회견 중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이게 보면 다들 서울 기준에서 동쪽 서쪽에 있지 집값 비싼 건 강남인데 여기 서울 기준에 남쪽에는 좀 약하다 이래서 강남 집값 잡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장관님이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강남 좋습니까? 아마 정답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들 생각할 거예요. 물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은 일산에서 계속 사실 거냐고 하니까 계속 산다라고 하잖아요. 일산 주민들은 싫어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일산 뭐 개인적으로는 살기 좋아하는데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처로 사는데 강남이 좋냐 나쁘냐 할 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위공직자 분들도 답을 알고 있어요. 자, 2019년도 고위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와요. 중앙일보에서 딱 수치와 이게 PDF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일이 찾아봐야 되지 그게 엑셀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쫙 그거 데이터 값으로 해놔서 누구 오픈돼 있어요. 한번 받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자료들 많은데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재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결국 강남, 강서송이네, 강서송. 송파, 강서송. 그리고 마포, 용산 하면서 마용, 이제 강서송, 마용, 6위는 성동구. 강서송, 마용, 성. 하여튼 이제 결국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 핵심 지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막 얘기해도 그래도 서울 중심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장관님은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고위공직자분들은 이렇게? 어딜 가지고 있냐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진짜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았으면 팔았겠죠? 고위공직자분들이 우리는 그런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통계도 되게 재밌어요. 지자체 지자체도. 공직자분들 이거는 사실 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강남구청장이 강남에 집 가질 수 있죠. 서초구청에서 서초구를 좋게 만들겠다는데 서초구의 발전에 서초구를 막 투자해서 가지고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도지사님께서 집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압도적으로 강남이 158억, 양천구 32억, 몇 배야? 양천구 5위에 355, 5배네, 5배. 그렇죠. 선거 시즌에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공약은 하지만 집은 정작 집은 서울 중심 지역에 이미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중심 지역 쫙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위선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고 뭐 위선적이야. 그리고 솔직하다라고 할게요. 아니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는 강남의 집을 위선적인가? 모르겠다. 자, 맨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고위공직자가 매수한 데 그리고 판 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산 데는 어딜까요? 강남구. 강남구. 강남이 105억. 네. 이렇게 제일 많이 샀어요. 1, 2, 3등이 강서용이네 이건. 그쵸. 강남, 서초, 용산을 제일 많이 샀고. 가장 많이 산 거는 강남구 이제 서초구가 이제 100억대 이렇게 되는데 양도도 근데 이제 많네. 판 가격들도 있죠. 뭐 70억, 뭐 50억 이렇게 판 것도 있는데 갈아타게 쓸 수도 있잖아. 그쵸, 갈아타게 쓸 수도 서초에서 있고. 사고 서초에서 팔고. 정확하게 서초에서 서초 갈아타기도 있을 수 갈아타게 있으니까. 쓸 수도 있고. 순증은 용산구. 용산구는 아무도 안 팔았네.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네. 이제 사람들이 순수하게 산 거를 봤을 때는 용산이 1등인데 용산은 매도가 빵. 이제 용산이 사실 뒤집어질 거란 얘기를 이제 저희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한다고 오래 걸릴 거야. 했어도 지금 부동산 현재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걸 하란 말입니까?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벌써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정치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산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막 허벌판 되고 아무것도 진행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매도가 빵이겠냐는 거죠. 이미 고위공직자든 소스가 이미 다 있고 우리들도 용산 구민입니다 저. 네. 여기도 용산? 그렇죠. 여기 용산 네. 여기 열정도입니다, 여러분. 용산. 용산 좋아집니다. 저희 용산 아주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도 개발 호재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벌써 인허가라든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 이게 언제 발표되겠냐? 라고 했을 때 결국 늦어도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때는 결국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굳이 벌써 하기보다는 그때 막 본인들 정권 재창출이든 뭐든 하려고 할 때 그때 빵빵 우리 뭐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면서 와 하면서 투표를 하게끔 결국 시기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냐? 이미 알 사람들은 용산에 주목하고 있다. 열심히 사고 있죠. 순수하게 다 사고 있다. 매도 빵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는 결국 고위공직자들은 열심히 살 사람들은 열심히 다 사고 근데 있다. 83억 8천이라고 하더라도 첼리트수 4채 값도 안 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시지가죠. 공시 가격. 그렇죠.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잖아요. 그럴래나? 재산 신고를 신고 기준으로 하니까. 실거래가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그 뭐 검색해 보시면 쭉 어디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산 내역이 쭉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지금 얘기해 주는 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기 지역 중에서도 그렇죠. TOP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는 뭐 제 의견이 이렇다 정도로 흘려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다. 이 방송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좋은 거 알아.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왜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 강남 의류 사고 싶습니다. 결국은 어딜 봐야 돼요라고 하니까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데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가 하니까 야 그건 방송 안 해도 안 봐도 알겠다. 1시간 동안 뭐 떠드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가 두 번째 영상 아, 보시게 되면 주목해야 되는데 막 경기도 막 이렇게까지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내가 네. 딱 그래도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봤을 때 첫 번째 서울시 가능하면 투기 지역 중심지로 그리고 아파트 세 번째로 25년 차 이내라고 했는데 사실 금액대는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도 갭 투자하려 했을 때 뭐 1, 2억으로 할 수 있는 데들도 있고요. 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뭐 1억 중반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금액대가 너무 편차가 커니까 막 한남 뉴턴, 성수 전략정비구 이런 데는 막 10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뭐 재개발 지역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들 찾아보면 있고 우리가 안에서 그런 거지 하려고 하면 방향성들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잘 판단해 보시고 아마 제 예상컨대 이 방송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들 나와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1년 뒤에 지나가 보시면 알 것 같네요. 자, 이제 하반기 좀 급변할 것 같다라는 내용까지 하면서 이 방송으로서 도움이 되실 분들은 정말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질 방송이라는 거를 나중에 뒤돌아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17년도, 18년도 계속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 매년 경기 방송하고 있는데 자, 이전 방송들도 한번 보세요. 맞겠습니다. 네. 어떻게- 끝이에요? 네, 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이제 여기 네. 끝이구나. 네. 아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서 찍어주고 계신 PD님이 계신데 한 시간 반 정도 할 줄 알고 오셨는데 지금 4시간째 붙들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세요. 네 아무튼 오늘 투미 TV 투미 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하반기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이슈들 3편 영상을 찍어봤어요. 빨리빨리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여러분 이제 또 남은 2019년도 참 잘 정리를 해야죠. 시간 정말 빨리 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훅 갔는데 네. 진짜 뭐 좀 있으면 금방 또 여름 막 덥다 하다가 휴가차 하다 보면 또 추석 금방 오고요. 그렇죠. 그러고 추석 때 그래요. 또 방송 찍겠네. 우리 추석 때마다 찍었잖아. 아 그러네요. 추석 예. 때마다 찍었는데 음. 하반 경기 전망은 다 했는데 또 뭔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또 다음 방송 때 또 다른 이슈 가지고서 네. 찾아오는 걸로. 현장에 되게 밀접하게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재개발 쪽에서는 현장에 밀접하게 계신 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얘기들 지역에 대한 얘기들 귀담아 듣는 편이거든요. 또 부동산 TV에서 모셔서 그런 얘기들 현장감 있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게끔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해주신 김정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